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김익태입니다. 오늘은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을 앞두고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제주 미래를 책임질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과 함께 제주 비전과 공약을 점검해 볼 텐데요. 오영훈 당선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주에서 정치를 시작한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네. 제주도지사가 큰 꿈일 텐데 네, 되고 났더니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또 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분상의 변화도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제주 미래를 4년 동안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이 더 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오늘 대담을 진행할 안서연 KBS 기자도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부드럽고 날카롭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드리죠. 지방자치 부활 27년 동안 제주도지사는 단 4명뿐입니다. 이 선임 지사들보다 내가 이 점은 네. 더 낫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는 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선임 지사들보다는 제가 경험이 좀 다양했던 게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의원의 경험을 가진 분은 저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경험을 가진 분은 원희룡 지사밖에 없고, 그리고 또 특히 제가 여당의 당대표 비서실장, 또 여당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경험을 가진 분은 또 저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 경험을 가진 점이 가장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강점을 가지고 내세운 민선 8기 제주도정 비전이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사람과 자연이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까? 가치의 방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성장 위주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달려왔다면 이제는 그 성장을 넘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과 또 더불어 살아가야 될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요. 관점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제주가 갖고 있는 좋은 자연 환경과 사람들이 그런 가치로운 삶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그 비전이 추상적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가지고 길게 질문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네. 원희룡 지사의 비전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사실 그 비전만 보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당선인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멘트 중에 하나가 국제자유도시 궤도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셨는데 네. 그러려면 사실은 기존의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야 가능한 부분인데 이러한 내용은 사실 안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도정이 중심 갖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이미 제가 이제 공약으로 이제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나 또 국회의원 과정에서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던 것은,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것은 도민공감대를 마련한 후에 법적인 개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이고요. 우선은 비전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 또 그런 비전을 중심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과제를 정리해 왔는데 이게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라는 것은 관점을 바꾸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비전은 새롭게 모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비전 아래 어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7대 핵심 도정 과제 101개 실행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주제를 모두 다루긴 힘들 것 같고요. 네네. 도민들 관심이 많은 내용 중심으로 안서영 기자가 한번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그 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논의만 무성했던 기초자치단체부터 시작해보죠. 네, 시작하시죠. 네, 그 당선인 공약 중에서 네네. 그 도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앞서서 도민정책 그 아카데미에서도 이제 네. 언급이 됐어요. 네네. 그때 이제 자치구역 조정안으로 5가지 안이 제시가 되는데 이 중에서 당선인이 이제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안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 대안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저는 그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면 이제 주민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도입부터 그다음에 이제 자치구역 조정안까지 이제 투표를 이제 여러 번 거쳐야 하는데 이거에 대한 그것을 뭐 네. 단순화시킬 수도 있겠죠. 예를 우선은 현재 제가 대표 발의해서 이미 국회에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저희 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관 구성의 형태를 달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죠. 주민투표를 통해서 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기관 구성의 형태를 달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안을 마련해 놓은 건데 이 법안이 먼저 통과가 돼야 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용역을 추진하거나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법적인 요건은 그 법이 통과돼야 가능한 것이죠. 그 법이 통과되고 또 용역을 통해서 주민 의견 수렴이 이제 진행되게 되면 다시 주민 투표를 해야 되는데 주민 투표의 시기와 관련해서도 조금 논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다음 총선에서 연계해서 투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해서 저희 특별자치 특별법에서는 이게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률에서 이 문제를 조정할 것인지 판단이 좀 필요하죠. 근데 중앙 정부나 이렇게 정치권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도 계속 안 됐던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 방법이 저는 좀 달라서 문제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행정시장 직선제라든가 지난번 그 행정처제의 개편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됐었는데 논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행정안전부나 지난 정부에서 반대했던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 행정시장 직선제를 반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흐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제주지역에서는 이해를 못했던 것이 또 있죠. 가장 핵심이 기관 구성의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라는 게 지방자치법에서도 개정상으로 나갔고 특별자치 특별법에서도 개정상으로 이미 변화가 됐는데 이것을 그럼 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가 되어지고 또 제주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 기관 구성의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는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주에 그럼 도입할 수 있는 이 방안을 찾겠다고 했던 게 새로운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것은 정부의 방침이었던 것이고 또한 제가 대표 발의한 특별자치 특별법에서도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서 발의했다는 점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기관 구성 형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기관 통합형이라는 게 좀 제시가 됐어요 아카데미 때. 근데 이게 아무래도 기초의회에서 이렇게 선출을 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건데 이 의원 내각제라는 개념이 도민들한테는 생소하거든요. 이게 좀 기관 통합형이든 기관 대립형이든 어쨌든 현재 뭐 집행부와 의회가 있는 건 기관 대립형이라고 보면 되고 기관 통합형은 뭐 의원 내각제 같은 방식, 의원들을 선출해서 의원들 중에서 이제 다시 단체장을 뽑는 방식을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이 두 가지를 절충한 절충형이 또 있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은 직접 뽑고 또 의회 의원들도 직접 뽑는데 이제 내각 일종의 집행부는 또 의회 의원들 중심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제주의 실정에 어떠한 기관 구성의 형태가 맞을런지에 대한 논의 끝에 그 안을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관 대립형이다, 기관 통합형이다, 절충형이다 이렇게 미리 상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결국 특별법 개정이 안 되면 진척을 못 보는 거죠. 그렇죠. 특별법 개정이 돼야죠. 그건 가능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서 제가 대표 발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다들 도민들이 걱정하는 게 국회의원 시절에도 해결 못 했는데 국회의원 때 했으면 이거 해놓고 이 논의를 해야 이게 효율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또 어폐가 있는 게 특별법은 이제 정부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의견은 두 가지죠. 중앙정부의 의견과 지방정부의 의견인데 지방정부의 의견을 제가 같이 갖기가 어려웠었죠. 전임 도정 때는. 그렇죠. 그럼
지방 정부가 반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저희도 이 비전과 관련된 문제를 통과시키기 어려운 구조죠. 알겠습니다. 이거 뭐 국회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거예요. 그럼 오영훈 지사의 능력을 믿는 걸로 한번 하고요. 근데 요걸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네. 그 아까 뭐 제도적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는 말씀하셨는데 네. 그동안 그 당선인 인터뷰를 보면 자치단체 숫자를 한 5-6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도 말씀도 하셨어요. 뭐 하나의 그 안이 의견이죠. 지금 그 조정안 5가지 안 중에 4안, 5안 요 정도 되는데 그 뭐 네. 동제주군, 서제주군 또 뭐 동제주시, 서제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제주시를 만들었을 때 구좌, 김영, 조천이 하나의 구역으로 묶이는데 그럼 시청 소재지를 도대체 어디를 놔야 되나요? 구좌, 김영, 조천이 서로 다 자기 동네 시청을 놔달라고 할 텐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뭐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요. 뭐 역사적으로도 이제 탐라 시대에도 동면 서현이 있었던 것이고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또 중심적인 곳에 위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어떻게 권역을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제가 개입하기보다는 다양한 도민들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나중에 진행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요. 자, 기초자치단체 얘기 정도 하고 이번엔 그 개념 규정부터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15분 도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 기자 질문해 주시죠. 네, 그 15분 도시라는 개념이 저도 생소했는데요. 네네. 당선인님께서 이제 공약을 내주셔서 네네. 저도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집으로부터 15분 거리 내에서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앞서서 이게 처음 도입했던 이제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게 사람 중심의 보행 도시로 전환하겠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제주와 파리는 그 지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 이제 좀 이 개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제주에 도입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파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15분이라는 표현보다는 N분 도시라는 표현이 있겠죠. 그래서 15분으로 설정한 나라도 있고 20분으로 21분으로 설정한 나라도 있고 다양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간 내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철학적인 원칙에 동의하는 도시들이 N분 도시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로 준비가 된다면 N분 도시 협의회에 들어가서 다양한 나라들 도시들이 그런 정책을 어떻게 펼치는지에서 교류하고 방법을 저는 같이 모색하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관점을 바꿔주는 것, 도시 개발에 대한 관점, 도시 생활에 대한 관점을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생활이 가능한 이런 곳으로 바꾼다라는 의미로 더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제 사람 중심이 돼야 되는데, 네네. 근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읍면 지역이 있다 보니까 네네. 이게 차량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결국에는 대중교통 활성화가 이 15분 도시의 근간이 될 것 같은데, 이 대중교통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을까요? 우선은 대중교통이 먼저가 아니고요. 현재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곳이 읍면 지역일 수도 있고 동지역일 수도 있는데 내가 주 5일 동안에 생활할 때 15분 거리 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도보를 이용하든 자전거를 이용하든 최소한의 그 공적인 서비스, 교육,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 문화, 의료, 그다음에 최소한 쇼핑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이게 구비되어 있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저는 주 5일 동안은 좀 제한적이나마 그 과정에서 15분 동안 움직이면 다 된다라는 게 통용됐으면 좋겠고 다만 주말에는 조금 우리가 멀리 가더라도 최소한의 더 추가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읍면에서 부족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경 지역에 지금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제주 시내하고 거기서 지금 부족한 게 뭘까? 문화시설이 저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시설, 그다음에 의료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이걸 확충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5분 도시에 맞는 일정한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15분 도시들 간의 연계 서비스를 그게 이제 대중교통의 혁신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의 문제, 이 15분 도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그리고 현재 대중교통 버스 운영 체계에서 지선과 간선의 명확한 역할을
부분을 좀 통해서 그런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생활 서비스 이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할 텐데요. 근데 인프라 확충이 자칫 이제 좀 개발 위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그 이전부터 생활 SOC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계적으로 이제 읍면에 아직 다 안 갔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갈 시기가 됐죠. 그러면 그걸 보충하면 되는 것이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이런 철학적 관점과 이것을 녹여내면 충분히 재원을 재조정해서 또 사업들을 밀도 있게 진행하면 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저번에 도민 그 정책 아카데미에서도 나온 네. 얘기인데요. 네. 이제 15분 도시를 구축한다고 한들 그 도시에 이제 미래 시민들이 없으면 이용하는 그 가치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동지역에 지금 인구가 밀집돼 있는 상태에서 네네. 읍면 지역에 분산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상황을 가만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제시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 밀집과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분산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이 분산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러면 기존 읍면 지역에 대한 일종의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중산간 지대 이상의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저는 개발이 더 최대한 자제돼야 되고 보호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도시 기능을 갖고 있는 곳에 제대로 된 도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증진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긴 고도 제한 문제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겠다라고 싶은 것이고 새로운 뭐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새롭게 붐이 불고 있는 워케이션의 중심은 저는 읍면 지역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죠. 이 문제를 기초자치단체 문제하고 연계해서 좀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생활권이라는 것 자체가 자치의 딱 범위에 맞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논의가 일종의 행정기관의 자치에만 너무 중점을 두는 건 아닌가.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를 읍면 단위로 기초단체 권한을 주는 게 마땅하다라는 또 의견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까 말씀 중에 기초자치단체와 균형 발전의 문제 그리고 이 15분 도시의 문제 저는 다 일맥상통한 하나의 흐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생활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의 대한민국 기관 구성, 즉 대한민국 정부의 형태는 기초자치단체를 지금 제일 하위 기관으로 하고 있고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는 법인격을 전제로 한 기초자치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읍면자치 문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논의가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논의 수준이 법인격을 주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면 대단히 그건 혁신적이고 대단히 진보적인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는 도입하지 않고 이걸 도입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행정처리 시스템에 맞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행정 통계의 가장 기본의 단위는 기초자치단체인데 이 통계가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산 집행의 모든 단위도 딱 기초자치단체예요. 기초자치단체가 없게 되면 예산의 시스템에 참여하기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읍면동 자치를 이제 우리가 실시한다 했을 때 그럼 법인격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헌법에 녹여내야 되는 거죠. 헌법에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또 읍면 이 법인격이 있는 이것까지 들어가야 논의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기관 거죠. 통합형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읍면 지역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그건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포함되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칫 이 논의가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논의를 미룰 수 있는 오히려 혼선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도입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읍면자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는 나가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 공약 얘기 잠시 미루고요. 그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인사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정무부지사 행정시장이 다음 달 5일부터 공모 들어가죠. 자, 이와 관련해서 당선인께서 안정보다는 혁신 인사가 될 거다 이렇게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은 아니라고 이해도 되나요?
제가 직접 뭐 거론되는 후보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예. 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혁신의 무게를 준다는 것은 또 오영훈 그 도정이 제시하고 있는 그 비전에 걸맞는 그런 인사가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을 못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들어봤거든요. 네. 그 이 질문을 쉽게 말씀드리면 공직자 출신보다는 외부 인사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공직자 출신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게 결국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공모는 그 네네. 응모를 해야 되는데 네네. 또 공모를 해놓고 또 청문회를 또 거쳐야 됩니다. 이 청문회의 장점도 있지만 또 청문회 때문에 인재가 나서지 않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죠. 어떻게 보완하실까요? 근데 현행 제도에 법적으로 청문회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것이고 그 법적으로 마련된 규정은 저는 존중돼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죠.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건 따라야 되는 거니까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다만 이제 도의회와 이제 협의에 따라서 진행하는 청문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의회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제가 주장하기보다는 또 도정이 출범하고 또 도의회 원구성이 끝나면 협의를 해볼 생각이라 이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인사청문 대상이 법이라고 말씀하시는 네. 법은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 네, 뿐이거든요. 네. 나머지 자리는 사실 지침으로 네, 네, 법적 네. 근거 없이 지침으로 운영하는 네, 거기 네. 때문에 공모를 해놓고 청문회를 한다. 아까 혁신 인사를 생각하신다면 사실 공모 필요 없이 청문회를 계속 유지할 거면 지명을 하고 청문회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공모를 했으면 그냥 거기서 청문회 없이 가도 되거든요. 관련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그 인사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지금 그 진행되는 지침은 법적 근거 없이 지금 하고 있는 대상들이 행정시장이라든지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이라든가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청문회를 확대하실 생각입니까?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늘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유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유지의 방점이 찍혀 있고요. 다만 과도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축소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지침만 개정하면 되긴 네, 되는 네, 거니까요. 인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죠. 16개 공기업 출자 출연 기관장 네. 임기 남은 분들이 좀 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의를 표명한 분도 꽤 있고요.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할 문제는 아니고요. 해당 당사자들의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보면 감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까 법적으로 청문회를 거쳐야 되고 도의회 동의까지 필요합니다. 근데 임기가 지금 2년이나 남았거든요. 어떻게 돼야 되죠? 이건? 이게 뭐 감사위원장이든 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관련해서 법률적 또 조례에 관련 규정들이 있지만 그 판단의 몫은 저는 그 당사자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도민들의 평가도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안 움직이면 어떻게 그냥 간단히 해석해도 글쎄요. 있습니까? 네, 예. 자, 다음 경제 관련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당장 논의를 시작할 추경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승 기자. 네, 앞서 이제 당선인께서는 코로나19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그 당초 공약보다 더 많은 이제 8,500억 원의 추경을 이제 편성하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3,000억 원을 우선 이제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세요. 우선 8,500억 원을 이제 하겠다고 한 것은 지금 현재 제가 후보 당시 파악했던 재정의 여건보다 조금은 나은 여건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추경 규모를 일정 정도 높이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재원과 관련해서는 국가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이 내려오게 되는 게 있고 또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좀 더 커져서 여건이 좀 더 많아졌다는 점 말씀드렸고 방향에 대해서는 우선은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분들이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입니다. 특히 국가에서 지원을 받긴 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기간에 휴업 폐업을 했던 분들이요. 이분들은 국가의 손실보상 관련된 조치를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저희도는 이제 관광도 상당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관광종사원들, 통역 안내사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또 지급이 돼야 된다.
그다음 문화예술인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 공연 자체가 이제 거의 전면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방역의 최일선에 있었던 분들에게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 마련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해녀분들 이제 그 출항을 물리를 하러 나가는 과정에서 유류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조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편성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원 방식이나 시기가 정해진 게 있을까요? 시기는 제가 7월 10일 이전에 도의회에 제출할 생각이고요. 그러면 7월 말 임시회 회기 일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7월 말 회기가 7월 말까지게 되면 7월 말에 결정을 하고 8월에 집행이 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8월 초 집행은 늦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고물가, 고유가가 상당히 고금리가 이 3고 현상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을 감안한다면 조기에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되는 걸까요? 네, 그런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이분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기자회견 때 이제 네. 추경 발표하는 기자회견 때 네. 말씀하신 게 전도민 지원도 좀 고려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지금 계속 네, 저는 충분히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다만 그 지원의 방식을 이제 탐나는 전이라든가 지역 화폐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 효과는 실물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말씀하신 게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네. 그 1차 산업을 위해서 택배비 지원까지도 고려하고 계신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물류 문제와 관련해서 택배비가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영향이 큰데 이미 3월 달에 택배비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이미 3, 4월 달에 소진이 돼버렸습니다.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 소진된 상황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으로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또 추석 명절을 대비한 그런 지원이 있어야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힘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도민 지원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8,500억 중에 어느 정도로 1인당 얼마씩 들어간다는 걸 좀 계산하고 계신 거죠? 액수를 뭐 지금 당장 말씀드리긴 없지만 어쨌든 1인당이기 때문에 뭐 4인 가족 기준에서는 대략 뭐 30만 원, 40만 원 정도. 인당 40만 원. 예. 아니 가족당. 가족, 예, 4인 가족당.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예산 당국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도민 지원은 일단 검토가 아니라 거의 뭐 확정 단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 그 재원 관련해서 눈에 띄는 게 뭐 지방채 발행 없이 가겠다고 네, 하셨는데 네. 그 미집행 예산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지난해 네, 네. 1,600억? 네. 와, 이거 사실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문제가 사실 고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런 고질적인 문제 앞으로 예산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어쨌든 미집행분이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물어봤죠. 이제 이게 전년 대비 얼마나 많아진가요? 크게 많아진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럼 이제 계속 이렇게 발생했던 것인데 예산 편성에 보다 구체성을 좀 더 기여해야 된다. 그런데 지방 세수 수입 그 전망이 상당히 체계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경기 전망 자체를 뭐 쉽게 할 수 없는 최근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 뭐 제주의 원희룡 도정이 초반에 도의와 이거 힘겨루기 위해서 사실 힘을 거의 다 빼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도 집행부 예산은 아주 신성 불가침이고 그러니까 예. 도의원들이 잡은 거는 다 선심성이다라고는 이 프레임을 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니 도의원은 일단 예산 편성권이 없는 거고요.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한테 있는 건데, 근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제 증액, 감액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도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도정 방침과 크게 방향 자체가 틀리지 않는다면 저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청년 관련 공약 가장 요새 관심이 뜨거운 주제죠, 한 기자. 예.
네, 그 청년 보장제를 공약을 하셨는데 네네네. 이게 그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기로는 네네. 이제 청년들한테 일자리나 뭐 네. 교육, 훈련 이 정도 네네. 차원에서 지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이게 그 서울이나 대구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범주가 좀 넓어졌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제주형은 좀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보장제는 뭐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하기 전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또 아니면 또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교육훈련 과정에 돈을 내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하는 거죠.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안심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건데 그런 게 좀 더 확대돼야죠. 이미 제주에서는 이제 내일센터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좀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많은 청년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만 예산안의 문제 등 제약이 상당히 많이 따르죠. 이미 그거는 제주 자체 사업으로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행안부 사업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안한 적도 있는데 행안부 사업에서 좀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제주가 할 수 있는 걸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생애주기별 이제 청년보장 정책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랑 좀 비슷하게 가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저는 좀 더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대구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주는 좀 더 확대해서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궁금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더큰데일 센터도 있고 제주 그 청년 센터도 있잖아요. 네네. 여기랑 역할이 아무래도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걸 이제 기존 것들이 어떻게 활용이 될지에 대해서 그걸 뭐 없애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고 있는 것들이 이 생애주기별 청년보장 정책에 들어올 수 있도록 더 확대하고 또 조정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 청년 정책 할 때 도외로 이제 빠져나가는 인재 유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신지. 우선은 뭐 예를 들어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제주의 취업을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돼야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상장 회사 20개 육성 유치를 공약을 했는데 상장 회사가 제주에 육성되는 과정에 아니면 유치되는 과정에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창업 지원의 과정으로 가야 취업 지원의 과정으로 가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지금 제주 반도체에 많은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데 뭐 거의 90% 이상이 제주대학교 출신들입니다. 제주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생들이 대부분 취업하고 있고 그 제주 반도체에서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게 되면 취업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제주 청년들이 제주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 그래야 청년 유출이 없이 제주에 활기가 넘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상장 기업 이제 20개를 만들겠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커요. 네네네. 근데 앞서서 이제 스타트업을 이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나 아니면 네. 기존에 있었던 그 스타 기업들이 있는데 되게 상장하기가 어렵다라는 토로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사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네. 이전은 어떻게 시킬 건지 그런 전략이 있으시다면 좀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상장할 수 있는 그 목표를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제가 만나본 기업들도 이제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토로하는 것은 상장 업무를 추진하려면 여의도 증권가에 가야 되는데 여의도 증권가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JDC하고 얘기해서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지금 여의도 증권가에 만들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주에서 상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게 도정했던 그 주요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상장에 대한 책임은 그 회사가 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특별한 지원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유치와 관련된 부분은 제주도에 어떠한 산업이 더욱더 적합한지 그리고 제주의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이미 타진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좀 더 섬세하게 살펴볼 생각이고요. 저는 시스템 반도체나 바이오 헬스 분야
이런 분야의 기업들이 오기를 좀 희망하고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상당히 제주에서 전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론 상장 기업의 몫이죠. 근데 네네. 행정이 이제 어떻게 지원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기업인들이 지난번 얘기한 걸 들어봤더니 행정에 요구하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칸막이 행정을 되게 네네. 문제 지적을 네네.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어쨌든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 주요 핵심 과제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정해지는 방식보다는 담당 부서도 정해져야 되겠지만 일종의 뭐 사업자들끼리 맺는 컨소시엄의 형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뭐 각종 회사에서 진행하는 TF팀 구성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형식들을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지는 단위를 어떤 방식으로 편제할 것인지 좀 이중적 조직 편제의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다양한 방식을 좀 검토해서 하반기에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공약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남은 시간에 몇 가지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당선인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조직, 그러니까 20개 유치, 상장기업 20개 유치를 하려고 해도 결국 어떤 조직이 어쨌든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행정이. 네네. 아까 연말로 어쨌든 조직 개편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도정의 핵심 과제 구현을 위해서 네. 조직 개편을 하는 게 가장 큰 컨셉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주도 본청의 공무원이 너무 집중돼 있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좀 도정을 제주도 본청을 축소할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인위적으로 축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의 법령 체계에 맞게 지금 현재 조직이 편제되어 있긴 할 겁니다. 근데 행정시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행정시 인원이 더 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지 않는 한 이 문제 해결 방법은 저는 요한한 문제다 생각을 하고 어쨌든 4년의 이제 기간 동안에 이제 도입을 완성시키겠다고 제가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4년의 그 프로세스를 단계를 어떻게 잘 설정해서 시기별 과제를 잘 도출해내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전 공무원 조직의 뒷받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직이야 법령에 근거해서 네. 만들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래서 국과를 그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늘리는 거야 법령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이라든지 과가 너무 과다하게 돼 있다. 한 국에 관련된 인원이 너무 공무원 숫자가 적다라는 일이 거죠. 많은 부서도 있을 거고 일이 적은 부서도 있을 거고 이렇게 편차는 상당히 클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직을 현재 국 숫자를 줄인다거나 이런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아직 진단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불필요한 불효불급한 문제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예. 근데 현재의 조직 자체를 아주 슬림화한다 이렇게 목표를 딱 제시하고 가게는 상당히 여건상 갖닿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중심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연말쯤 나올 때 개편안을 봐야 다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자, 이 뜨거운 이슈인 이공항이나 그 도시공항 민간의 사업을 얘기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자, 이공항은 국토부 용역 결과 이유로 그리고 도시공원은 감사원 감사 이유로 결론을 너무 미루는 거 아니냐라는 세평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없다고요. 지금은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중앙부처의 사업이고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결정되어지고 법령에 따라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행사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보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보관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 권한 밖의 문제이죠. 근데 그 보관 관련해서 이미 당선인께서 이미 이공항 관련해서 보관을 이미 내놓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저의 정치적인 의견이었지 그 보관과 관련돼서는 그건 국토교통부가 판단해야 될 문제죠. 전문가들이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건 국토교통부가 제시해야 될 사안이고 환경부가 제시해야 될 사안인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 거예요. 아까 그 제주 비전을
사람과 자연이 모두 행복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실에 가보면 그 가치가 사실 충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사람이 행복한데 자연은 불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연이 행복한데 사람이 돈을 못 벌어서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의 충돌 문제, 결국 권한을 가진 도지사의 판단이 중요할 텐데 생태적 가치의 문제를 이해관계자의 조율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이해관계자의 조율을 아까 말씀 도민의 뜻이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결국 생태적 가치라는 오히려 큰 가치를 놨을 때는 이 조율을 가지고 이 생태적 가치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가능한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천미천 관련해서 제가 현장을 다녀봤고 거기서 제가 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생태적 가치가 충돌되면 그건 가만히 놔둬야죠. 그런데 그건 가만히 놔둘 것인지 아니면 법령에 따라서 정비를 해버릴 것인지 이렇게 충돌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벗어나면 우리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하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천을 정비하지 않고 상류부에 저수지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미 침수가 되는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시도를 하지 않은 거죠. 앞으로 더 시도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가치 충돌을 최소화시키는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여전히 있더라.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안 찾아봤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안성현 기자 뭐 질문 마지막으로 할 질문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는 네. 도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여전히 뭐 15분 도시나 청년 보장제나 아직은 조금 더 모호하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 시켜줄 수 있게끔 저희 언론도 많이 노력할 테니. 15분 도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그 도정 취임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곧바로 뭐 이제 이걸 시범 지역을 선정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로드맵을 제시할 것인지 정책 결정 시점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청년 보장제와 관련된 청년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청년 전담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직 개편에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건 연말께 돼서야 시작이 되고 또 그 전담 기구에서 결정해 나갈 수 있고 예산을 편성해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할 생각이기 때문에 시간이 잠시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저희 도민 여러분, 7월 1일 새로운 도정이 출범합니다. 위대한 도민의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 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우리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도의 사실은 한 분 한 분 저희 도민 모두가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은 조력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성현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우영훈 당선인은 득표율 55%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주 전체 유권자 수에 대비해 보면 실제 득표율은 30%에도 못 미치죠. 우영훈 도정이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라는 새 비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난관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4년의 여정을 시작하는 우영훈 도정이 과거를 답습하지 않고 미래를 이끌어간 혁신의 도정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집중진단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 대신에 애월교육협동조합 이음 안재용 이사장의 사회로 더욱 밀도 있는 토론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